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 1편은 받고 이번에는 의사표시 2편 할 차례 아닌가요? 오늘 받은 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받으셨습니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오늘 받으셨죠? 네, 여기요. 지난 시간에 요거 수업은 지나갔고 대리 처음 시작까지 살짝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기나 강박은 그 방법이 어떤 그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고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이거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는 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가 생겼으면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들은 얘기죠.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신의칙 위반일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다. 제3자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제3자의 불법행위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A가 을에게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고 그래서 의사표시는 갑에게 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알았다면 또는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다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갑에게 하겠지만 갑이 불법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A한테 해야 되겠죠. 그럼 A는 불법행위를 한 자고 여기는 그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이익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는 병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행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해야지 부당이득 반환도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은 반드시 이걸 취소해야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당사자도 달라요. 여기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이 되고 여기는 750조가 적용이 됩니다. 불법행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법규도 다르고 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네. 어찌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이 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자, 지나가던 A가 왜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까요? 지나가다가 쓱 보고 을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기 강박했으면 병원에 보내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될 사람이죠. 아마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고 갑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은행에 출장 수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과거에는 부부 뭐 이렇게 나왔는데 혈연 관계. 근데 동일시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 회사의 직원, 그래서 피용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번 일명 객기 부려본 거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냥 제3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주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의 사기를 이유로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이거는 대리인이 한 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알 수 없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고지 의무의 부작용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24회하고 20회하고 똑같은 문제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침묵에 의해서 사기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고지할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신의축 위반일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입법주의가 4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도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 내용을 알아야 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는데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거는 도달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달이 뭐라고 얘기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된 때를 도달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처음에 잘 나왔던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에 독촉장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왔을 때 등기 우편물을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왜 거절했을까요? 채권자가 보냈을 때 사랑한다는 내용에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이 왔을까요? 아니면 돈 안 주면 확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왔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나 이건 수령을 거절할래 라고 해서 수령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이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도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시험에 그전에는 판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 조금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네, 그럼 독촉장 날라왔겠구나 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부인은 어때요? 부인이나 아니면 동거가족 중에서 아들이다, 성년자인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채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가 요즘에 집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민등록은 나한테 돼 있지만 지금 집에는 안 들어오고 주민등록만 나한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저하고 같이 안 삽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령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우편물이 왔다는 것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건 안 된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려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근데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지를 알지 못해야 됩니다. 그죠?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는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은 요거 두 개 다 이렇게 안 써서 보내드리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것도 써주세요 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있잖아, 위에 있는 거. 이걸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나왔었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뭐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아시겠죠?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그럼 여기다 왜 놓습니까? 라고 하는 걸 자꾸 컴플레인 하면은 안 해버릴 겁니다, 이거.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나중에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이 말이 바뀌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거 뭐 하려고 다 적어갑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방법이 아닌 보통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방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또는 연락 가능한 사람에게 손으로 전달해주고 사인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투입이 되잖아요. 어쨌든 우편함에 투입이 된 것도 도달이 추정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혹시 받아야 될 사람이 저는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내용 증명이나 등기 방법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분명히 그 우편물을 가지고 가신 분이 관계 있는 사람 손에 쥐어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입증 책임이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편 방법으로 우체함에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근데 상대방은 못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입증을 보냈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제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뭐 가족이나 누군가가 빼가는 것도 사진 좀 찍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까짓 거 그냥 등기를 보내지 거기서 앉아서 버티고 이것도 휴대폰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기나 내용 증명 같은 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발송할 때는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발송 후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발송한 때는 살아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야 이런 의문을 자꾸만 갖게 되는데 그리고 밑에다 써놓습니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고 이게 뭔 소리지 라고 멈칫하는 순간 탄력 확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50분 내에 40문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 한번 이렇게 봐서 50분 내에 40문제 읽을 수나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거 못 읽어요. 근데 이런 데서 멈칫멈칫해버리면 이제 초조해져 가지고 더 눈에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답니다.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예,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는 난이도를 굉장히 낮춘 거란 말이죠. 이제 보통 난이도로 낸 거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도달 주장해도 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부도달 주장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항상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방 선택에 쫓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아주 피자만 나오면 피 흘린 애들 같이 생각되는데 피특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그죠? 네,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지 제한 능력자 아니잖아 이 사람은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으나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알았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에 그때부터 다시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제가 15분이나 늦게 이렇게 뺏어서 정말로 송구합니다. 그 왜 오면서 이럴까봐 집에서 4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더 맥히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느낌 있죠. 정말 거기다가 또 이제 앞에서 좀 깜빡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넣어주고 그래야 훨씬 더 빨리 하는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확 들이대 갖고 서로 간에 또 신경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경전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글쎄 그때 당시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폐 끼치는 거죠, 그게. 자, 여러분은 대리권부터 해야 될 차례죠. 페이지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262페이지부터죠.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닙니까? 진도? 맞죠?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미리 해버렸네 내가. 몇 페이지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해야 생기는 게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는 등장인물을 세 사람을 대두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이다. 이런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라고 해요?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인 거야, 권한.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졌는데 나한테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런 거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지권은 아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는 이거 평상시에 섞어서 막 썼죠? 막 썼어요. 근데 시험 볼 땐 섞어서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법대 다니는 애들이 3학년, 4학년쯤 되면은 친구들하고 왕따가 돼요. 왕따가 되는 이유가 하나하나 그건 틀렸고 이렇게 써야 돼 를 지적질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너 잘났다. 그래서 같이 술 잘 안 먹죠. 술 먹으면 더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대리권은 대리 자체가 법정 대리 아니면 임의 대리 아닙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의 대리는 갑이 을에게 나 대신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하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권행위는 줄수야, 줄수. 갑이 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줄 때 이 수권행위, 너 나 대신 대리인 좀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하는 수권행위를 하는데, 이 수권행위 할 때는 길 가다가 쓱 보고 너 눈빛이 굉장히 좋은데 나 대신 대리인 해. 그럼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상한 사람이 쫓아다닌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권행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둘 사이에 내부적인 기초관계 내지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에게 나 대신 이런 일 좀 해줄래?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이분께 제가 물어보면 저 대신 일 좀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에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바쁜데라 그래야죠. 일 좀 해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바쁜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해달라 그래도 바쁘다고 하는 거고 다 공짜는 없는 겁니다. 항상 시장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바쁜데 라고 얘기하면 뭐가 바쁘냐 그럼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일 해주면 100만 원 준다 그래서 그 얘기는 네 대신 저기 가서 일하면 100만 원 생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서 베팅을 얼마 해야 돼? 100만 원 하면 이 사람 약속 깨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깰 정도의 메리트를 줘야 되죠. 150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50 줄게. 이게 내부적 기초관계인 거야. 내 일을 하면 네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 주겠다. 이거는 오케이라고 상대방이 해야만 그럼 나 대신 일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권행위 하기 전에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부적 기초관계.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는 갑이 을을 고용을 했다든지 채용을 했다든지 둘 사이에 위임계약이 있었다든지 도급계약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임의대리가 그런 것이고 법정대리는요. 내부적 기초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든지 그럼 친권관계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부부였다든지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남편의 일을 부인이 특별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위임받지 않아도 남편은 부인 일을, 부인은 남편과 관련된 일상 가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부인이 가서 뛸 때 큰 무리 없이 뛸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위임장 같은 거 굳이 안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긴 주민등록 등본 내 거 띄면 남편 것도 나오죠. 내 거 띄면 또 부인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내부적 기초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한번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데 대리인이 지금 내부적 기초관계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고용을 했대요. 고용을 했는데 저는 전공이 법학이고 이제 뭐 인사 업무라든지 아니면 법무 업무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질만 급해갖고 계약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그냥 나오는 편인데 그렇죠? 저한테 계약 업무 시키면 내부적 기초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제가 수행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하고 퇴사를 하든가 아니면 굴복을 하고 그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뭐 인생 배우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했다가 내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는 갑이 하는 행위지만 을의 수령을 요하는 행위예요. 을이 거절하고 나 이 회사 안 다녀 그래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권행위는 내부적 기초관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수권행위는 내부적 기초관계에 의해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대요. 그래도 각각 업무는 각각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자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뭐 무인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과정에 할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듣고 던지세요. 적지 마시고요. 자,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채용을 하면서 업무를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채용 조건이 뭐였냐면 얘가 기계 같은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계공학 박사여야 되는데 기계공학 박사가 아니고 건축공학 박사네요. 그래서 공학 박사 그래놓고 옆에다가 기계 그랬는데 그 기계 잘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건축은 잘하는데 기계 설명을 잘 못해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기계들 설명하다 보니까 건축공학 가지고도 대충 설명했는데 기계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갑 회사 측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박사는 박사인데 건축공학 박사네 그죠? 그러니까 기계 쪽으로는 부적합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부적 기초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되죠. 처음부터 자격 요건에 안 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관계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없었던 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미 했던 대리 행위들도 그러면 소급해서 소멸해야 될까요? 이러면 거래 안전을 되게 많이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했던 법률 행위들은 이런 유효고 앞으로 대리 행위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더라도 수권행위 자체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숙권행위는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면서 숙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멸하더라도 대리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겁니다. 이걸 숙권행위의 무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유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무인성은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견인할 때 그 인자거든요.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유인성은 원인된 법률관계에 항상 끌려다닌다는 뜻인데, 그럼 숙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에 안 끌려다니죠. 안 끌려다니니까 이건 무인성이라고 해야 돼? 유인성이라고 해야 돼? 무인성이라고 해야 되죠. 아주 극히 이론적인 내용이고 지문에 나와서 여태까지 틀린 지문으로 들어간 적은 없는 지문이에요. 너무 이론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서 262페이지죠. 자,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은 양쪽 가로 4번에 보면 대리권의 발생과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굵은 글씨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내용은 지금 2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내부적 기초관계다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위임, 고용, 도급, 조합 여기까지가 이제 임의 대리 정도일 테고, 그 다음에 부부, 친권, 후견 이거는 법정 대리의 내부적 기초관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줄 맨 뒤에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있죠. 그렇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에 의한다 그랬죠? 숙권행위에 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숙권행위라고 하는 것, 의 줄쳐 놓으시고요. 숙권행위의 거기 밑에 중간쯤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게 숙권행위입니다. 맞죠? 그럼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해서, 저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부여했는데 가서 회계 업무 해라. 그럼 전혀 모르는데 가서 해봐야 계속 돈만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거절해야죠. 저는 그 업무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네가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그럼 숙권행위 방식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권행위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보통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내면서 업무 바꿔줄 때 그 뭐 공문으로 하다라는 경우도 있고 게시판으로 하다라는 경우도 있고 과장한테 시켜서 통지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행위거든요.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해요? 분류식 행위라고 하죠.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인의 설립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죠? 분류식 행위라고 했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법인 설립 행위 이외에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에서 유언 같은 건 가끔 나와요. 유언, 유증 있죠? 이건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신분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설립 행위만 요식 행위고 나머지 싹 다 분류식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서면에 쓰라고 돼 있는데요. 서면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고 도장 찍으면 그건 분류식 행위인 거예요. 서면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걸 적고 도장을 찍는 게 요식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적어야 되는 건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이건 반드시 적어라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요식행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법인 설립 빼놓고 싹 다 무슨 행위라고요? 분류식행위다. 근데 법인 설립 행위는 왜 요식행위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습.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명날인까지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반드시 적고 기명나래까지 하니까 요식행위인 겁니다. 아시겠죠? 또 신고서가 정해져 있어도 그 신고서에 작성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가, 신고서가 딱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혼인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혼인신고서에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이혼신고서를 갖다가 놓고 이혼을 이자를 두 줄 긋고 혼자로 써서 신고했다. 취지는 알겠으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혼인신고로 효력이 없습니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제목만 줄칠게요.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수권행위는 여러 명의 그 위에 타이틀에 참고의 제목만 줄칠게요. 예.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수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부적 기초관계가 여러 명이 형성돼 있어도 각각 업무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수권행위가 취소가 돼서 내부적 기초관계가 고용관계가 취소가 돼서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더라도 항상 대리권은 어떻게 합니까?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한다. 이걸 무인성이라고 했죠. 자,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넘겨보시겠습니다. 수권행위의 하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수권행위 누가 하는 행위죠?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하는 행위니까 수권행위의 하자가 있다. 수권행위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했다. 그럼 누가 사기 강박 당했으면 하자 있는 거예요? 본인이죠. 의사결정하는 자가 본인이죠. 그러니까 수권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본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수권행위는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줄칠 거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요.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 같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진 대로만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임의 대리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가서 서울에 있는 내 집이 지금 시가 10억 정도 하는데 가서 9억 5천에서 10억 사이로 가격 결정해서 될 수 있으면 팔아갖고 와라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내 집을 9억 5천이나 10억 사이의 금액으로 가서 합의를 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서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내 집 있잖아, 그거 좀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했대요. 어떡하란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해보라 그랬잖아. 지금 팔았다는 얘기가 앞에 있으니까 선입관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좀 해봐 그랬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모르잖아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대리권을 줬다는 거야. 위임장을 줬대. 어떻게 좀 해봐 그러고. 위임장.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그렇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대리인은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이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을 할 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든 분명치 않든 모든 대리인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 있는데, 이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사람도 분명치 않은 사람도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능동 대리권은 가서 이 물건 사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리권인데, 이런 대리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수 있는 수동 대리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대리인 아무개입니다. 이 물건 값건데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살이라고 하는데 깨요 하지 마. 깨요는 갑한테 가서 해. 그럼 이게 거래가 될까요?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세요? 이거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래요? 라고 하면 살게요? 라고 하는 것도 수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럼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는 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어야죠. 성립시킬 대리권이니까.
그러면 잔금을 받을 때는, 여러분 같으면 잔금 받을 때는 여러분이 잔금 주는 분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바꾸줘요? 아니면 그거 없이 돈부터 줘요? 통상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 거야. 그럼 잔금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 이거 세 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줄 권한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가서 계약만 해라. 그러면 계약하고 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 서류까지 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네. 잘 받아온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매매대금 지급기일 좀 연기해 달랬는데요. 그럼 야, 그것 때문에 또 왔냐? 좀 알아서 좀 하지. 이렇게 내가 알아 좀 잘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팔아갖고 와라 그랬는데, 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달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했는데 지 맘대로 연기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는 얘기는 해지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제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포괄적인 대리권이라는 게 필요한 거 네가 알아서 다 해, 그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순서를 좀 바꿉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라 그러지, 가서 그 성립한 계약을 성립해서 사온 물건을 지 맘대로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는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순서대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법정 대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래서 강행 규정 줄치지 마세요. 앞에서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됐습니다. 이제 임의 대리권의 범위,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 놨는데, 수권행위는 뭐였었어요? 본인의 단독행위, 법률행위였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동그라미 2번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 줄칩니다.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확정돼야 되는데,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까지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해석이야. 야,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든 분명치 않은 자든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권한은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판례 두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으로서 능동 대리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여기에 연장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매매 예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까지 줄쳐놓으시고요. 은까지 줄치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도 줄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줄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한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잔금 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줄치면서 나갈게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거기까지 줄치시고, 밑에 줄에 보면은 약정된, 찾으셨나요?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까지 줄쳐놓으시고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여, 즉 성립시켰다 하여, 그 얘기죠.
곧바로 제3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의 일체처분권과 즉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소멸시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해제 등 일체처분권과 상대방 그러한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이 해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자꾸 졸라대니까 아이 좋았어. 이렇게 할 수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으로 갑니다. 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랬어요. 가서 빌려준 돈 받아와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은 대여금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만 와야 되죠. 거기 가서 보니까 아 되게 불쌍하네. 알았어 내가 면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면제해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500만 원 중에서 그래 내가 300 면제해 줄 테니까 200만 갚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300 지돈으로 갖다 메꿔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든 분명치 않은 자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자는 분명한 자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테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죠. 10억짜리인데 9억 5천 내지 10억 사이에서 좀 팔아갖고 와라. 그럼 9억 5천에서 10억 사이에 매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도 월급 받고서 일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관리자로서 관리 행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법률 행위를 하라고 돼 있냐면 우리 민법 제118조에 잘못하면 욕을 100번도 먹을 수 있으니 이거야 그게. 욕을 100번도 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투명하게 관리해줘라.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아시겠죠? 이 보존 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고 이용 행위는 사용치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계량 행위는 현재 가치를 증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오면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보존, 이용, 계량. 잘 보이게 관리해줘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으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잘 보이게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힘내서 해야 되죠. 힘내서 해야 되니까 하나, 둘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뭐 할 때? 관리 행위 할 때. 뭐라 그러면서 한다고요? 하나, 둘 하면서 아 시키는 대로 좀 해요. 하나, 둘 그러면서 쪽팔려요? 예? 쫓아하는 게 쪽팔려요? 잘못하면 더 쪽팔리는 일이 생기니까 쫓아하셔야 돼요. 예. 자, 하나, 둘 이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무제한 가능해요. 무제한 가능하고 보존행위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법조문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보존행위를 암기하셔야 돼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보충 규정에 제118조에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나눴잖아 지금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하고 그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1번을 한번 줄치면서 나갈 건데요. 보존행위 줄치시고요. 보존행위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 그랬죠? 첫 번째 줄 뒷부분에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거기까지 줄치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그건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도 보이시죠? 요거 2개 정도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용 계량 행위는요.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계량행위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디귿에 줄쳐야 될 게, 자, 디귿이요. 줄칩니다. 이용 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것도 줄치셔야 됩니다. 처분행위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처분행위는 불가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가 하나가 있죠. 거기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례 자체도 잘 나옵니다. 그거 다 사례 2개 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3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3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일주일 동안 쳤답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상한가 일주일 쳤대요. 그죠? 근데 본인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은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안면 싹 바꾸고 누가 네 맘대로 예금 찾아서 주식으로 투자하라 그랬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본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그렇게 해놓으면. 왜 안 좋은 거죠? 에? 권한 넘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산 가지고 제가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모르겠으나 내 재산 가지고 제가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얘기는 쟤는 별로 위험을 안 느꼈겠죠. 어떻게 하면 돼? 폭락하면 튀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가장 큰 철칙 2개가 있다 그러죠? 뭐요? 1도 2호. 첫째가 도망, 두 번째가 오리발. 그죠? 1도 2호라고 하니까 튀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제가 내 재산 가지고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내 재산 가지고 위험을 감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찾아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죠. 금전 채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뭘로 바뀐 거야? 지분 채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식.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예요? 대여금 채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예, 그 다음에요. 농지를 대지로 바꾼답니다. 자, 농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죠? 예, 왜 좋은 거예요? 비싸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힐링이 필요해. 근데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힐링보다는 뭐 해야 되죠? 거기서 또 건물 지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행위는 맞잖아요. 계량행위는 맞는데 물건의 또는 권리의 성질이 바뀌면 이건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그래서 처분행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가끔 문제를 낸다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이용, 계량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그리고 묶으라 그랬죠. 하나, 둘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보존, 이용, 계량행위 할 때 보존행위 빼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얘는 보존을 위한 범위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3개 묶어서 나와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하면서 분명히 한 번은 얻어 걸릴 겁니다. 그때 하나, 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찾아낼 테고 안 하신 분은 결과가 이렇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그럼 대리권의 제한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자는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하나, 둘 하면서 하라 그랬죠? 예? 하나, 둘 하면서 하라 그랬는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자도 그 대리권에 제한이 일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대리권의 제한은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